결국 소말리가 한국의 패배를 선언하고 죽을 죄를 졌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인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이에 따라 현재 소말리를 응징하는 한국 남자들의 영상이 외국 유튜버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속이 다 시원하다, 한국 남자 진짜 무섭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 선비 같은 남자들일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이라며 여성들의 반응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말리 응징 영상으로 화제가 된 런던의 미녀 유튜버가 있습니다. 영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레이첼입니다. 제 채널은 일상과 여행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최근 런던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경찰 예산 삭감과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치안 악화를 겪으며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밤길 귀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공포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노팅힐 지역에서 새로운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라 오후 4시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포토벨로 마켓 근처 골목길을 지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까만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걸음을 빨리 하면 그도 빨리 걸었고 제가 천천히 걸으면 그도 속도를 늦추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어요. 근처 가게로 들어가려 했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마침내 열려있는 편의점을 발견했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남성도 편의점에 들어와 제품을 고르는 척하며 저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만 들었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순찰차가 올 때까지 30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도착하자 그 남성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항상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정을 마치려 합니다. 촬영할 때도 항상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주변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은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택시비가 부담되더라도 대중교통 대신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요. 여성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유튜버로서 거리 촬영이 필수적인 저에게는 더욱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성은 더 쉬운 범죄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촬영 스태프와 함께 다니게 되었고 밤 촬영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서 런던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런던의 여성들에게 밤거리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호신용 스프레이는 항상 가방 겉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는데 마치 열쇠나 휴대폰처럼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촬영 장비를 챙기기 전에 먼저 스프레이부터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노팅힐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평소처럼 수다를 떨고 있다가 자연스레 최근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밀리는 최근 뉴욕 이직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높은 연봉에 관심이 있었지만 총기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다고 해요.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 소식을 듣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고 했죠. 그러자 소피아도 파리의 헤드헌터에게 꽤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다들 낭만의 도시 파리를 왜 거절했냐고 아우성이었죠. 하지만 소피아는 파리가 이민자 문제로 치안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어요. 거기선 길을 가다 소매치기를 당해도 현지 경찰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도대체 어딜 가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싶었죠. 스위스는 치안이 좋지만 물가가 너무 비쌌고 북유럽은 겨울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좋은 선택지로 보였지만
역시 추운 날씨가 문제였어요. 케이트는 그런 나라가 하나 있다며 호주 시드니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친구가 시드니도 최근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결국 우리는 정말 안전한 나라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단순했어요. 밤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와 여성이 혼자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었거든요. 저희는 어딜 가든 위험하니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각자 호신용품을 추천하며 헤어지게 되었죠.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음 촬영을 위해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할까 그 고민부터 하게 되었죠. 예전엔 무조건 재밌는 곳이 우선이었지만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부터는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전 세계의 인기 영상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중 흥미를 끄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의 매운맛이라는 제목이었죠. 또 클릭을 부르기 위해 과장된 제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였어요. 그는 일본에서 이미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조롱하고 여성들을 위협했으며 심지어 벌금도 내지 않고 도주했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그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상품을 던지고 직원을 조롱했으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등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대응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그저 피하기만 했던 시민들과 달리 한국의 시민들은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전직 UDT 출신의 한 남성이 소말리를 직접 찾아가 참교육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네티즌들은 마치 전문 수사관처럼 소말리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 속 배경을 분석해 위치를 특정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심지어 피자 배달 주문 내역까지 추적해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정의구현이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조직력이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소말리는 결국 한국을 떠나지도 못한 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마약 사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었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 혐의도 밝혀졌어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경찰이 아닌 한국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높은 치안율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강한 정의감과 실천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복무를 통해 배운 규율과 조직력이 사회정의 구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영상 속에서 한 시민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를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찾던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소말리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거리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밤거리 안전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찾아보았어요. 제가 본 영상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여성 유튜버는 새벽 3시에 서울 도심을 혼자 걸으며 촬영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여성들, 그리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모습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심지어 새벽에 조깅하는 여성들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이 장면이 조작된 장면이 아닐까? 드라마 촬영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불안할 때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을 부르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영상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거리 문화와 소말리 사건을 연결해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소말리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의 안전한 거리 문화를 소개했어요. 특히 군대 문화가 만들어낸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치안 유지 노력을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설명했죠.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올린 영상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영국의 한 구독자는 런던 경찰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구독자는 총기 사고가 없는 한국이 부럽다고 했어요. 다들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시청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밤거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어요. 심지어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한다는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취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소녀상 앞에서 벌어진 소말리 사건의 현장을 방문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방문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녀상과 관련된 취재를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먼저 소녀상이 무엇인지 한국의 역사부터 공부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서관과 인터넷을 탈탈 뒤져 소녀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누군가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소녀상과 관련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습니다. 전시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의 증언을 읽으며 여러 번 눈물이 났어요. 그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고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녀상은 이런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어요. 소녀상이 맨발인 것은 강제로 끌려갈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주먹 쥔 손은 분노와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자의 빈자리는 아직도 정의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더 깊이 조사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한일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사과 거부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소녀상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상징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는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알게 된 후 소말리의 행동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가 소녀상 앞에서 보인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깊은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분노가 이해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말리가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소녀상 앞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고 전범기를 들고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명백한 정치적 도발이었습니다. 더구나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 후에도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더 자극적인 행동을 이어갔어요. SNS에 한국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심지어 한국인 여성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거리 문화를 취재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졌어요. 소녀상의 의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들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식민지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전혀 달랐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아픔을 조롱한 소말리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자마자 카메라부터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짐을 호텔에 맡기는 것도 잊은 채 바로 소녀상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거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녀상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어요. 소녀상 앞에는 이미 여러 개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나비가 그려진 노란 리본도 달려 있었어요. 영상에서만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고 저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그분은 최현우라는 아저씨였는데 최근 매일 이 시간에 소녀상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현우 아저씨는 무역업을 하시는 회사원이셨는데 영어를 워낙 잘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죠. 직장이 근처라 한 번씩 소녀상에 들르곤 했는데 소말리 사건 이후로는 매일 들르게 됐다고 해요. 아저씨는 자신의 어머니 세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비슷한 연배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매일 들르다 보니 이제는 다른 시민들과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다른 시간에 들러 소녀상을 지킨다고 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씌워주고 겨울이면 목도리를 둘러준다고 했습니다. 마치 실제 소녀를 돌보듯 소녀상을 보살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꽃이 시들면 새 꽃으로 바꾸고 리본이 낡으면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는 소말리의 행동이 처음에는 분노스러웠지만 이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젊은 세대들도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외국 유튜버까지 알게 되었다고 했죠. 인터뷰를 마치며 아저씨는 제 촬영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소녀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노란 리본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찡해졌어요. 아저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주변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 집회가 열린다고 해요. 30년 넘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복 차림으로 참석한 학생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참여한 회사원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고등학생 동아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위안부 역사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학 때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해요. 학생들이 만든 자료집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들의 증언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리는 작업도 하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역사의 진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역사 도보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들을 돌아보며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상 영상을 올리고 댓글들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의 예비군 제도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소말리를 제압한 시민들 대부분이 예비군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예비군 제도에 대해 찾아봤죠. 그러다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전역 후에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였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예비군의 규모였습니다. 현재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이 있다고 해요. 이는 유사시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찾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매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한다고 해요. 단순한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계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국의 높은 치안율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의 모든 남성들이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예비군 출신들이 범죄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한 사례도 많다고 하니 직접 예비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했어요. 특히 군대 경험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인터뷰 요청글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유튜브인데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까 걱정스러웠지만 다음날 확인해보니 꽤 많은 답글이 달렸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소녀상 영상과 소말리 영상을 발견한 한국 시청자인 것 같았어요. 특히 50대 예비군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자신들의 군대 경험과 현재 예비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응답자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도 있었고 해병대 출신도 있었어요. 심지어 UDT 출신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한국의 안보 현실과 예비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두 분을 선택했어요. 며칠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근처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군대 문화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 전 저는 예비군 제도와 관련된 질문들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특히 군대 경험이 시민의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비군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좀 험악한 느낌이려나 싶었지만 제 예상과 달리 매우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한 분은 대기업 임원이셨고 다른 한 분은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교육자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안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분단 국가의 현실과 전쟁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휴전 상태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나라를 지키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도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했어요. 수학여행으로 DMZ를 방문하고 전쟁기념관을 견학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두 분 모두 젊은 시절 특전사에서 복무하셨다고 합니다. 극한의 훈련을 받으며 전우회를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공동체를 위한 희생 정신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분의 일상이었어요. 매일 새벽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계셨고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나라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1970년대 군 복무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 환경도 열악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이 더 강한 정신력을 만들어줬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편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걱정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은 군대를 단순한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 힘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을 우려하셨어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부족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군대 경험이 이런 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른들이 뒷세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군 아저씨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한참을 편집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워낙 좋으니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한참을 편집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늦은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는 이미 밤이 늦었지만 한국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영국이었다면 서둘러 집으로 갔겠지만 한국은 워낙 치안이 좋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거든요. 큰 길에서 골목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밝은 거리에서 벗어나자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본능적인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카메라와 노트북이 든 가방이
이제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스토커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걸음 속도를 늦추었다가 빨리 걸어보았지만 뒤에 발자국 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뛰어가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안전했던 한국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꼭 쥐고 있는데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 소리를 지르려는데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민 경찰이라고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알려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늦은 밤 혼자 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걱정되어 따라왔다고 해요. 그는 호텔로 가는 더 안전하고 밝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찰 중이었던 그는 외국인 여성이 위험한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려 했던 거였어요. 한국의 시민경찰 제도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민경찰은 자원봉사로 활동한다고 했어요. 퇴근 후에도 지역 안전을 위해 순찰을 도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의 두려움은 어느새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느낀 불안감이 오히려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경찰은 호텔 근처까지 동행해 주었고 덕분에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늦은 밤에는 내비게이션만 믿지 말고 큰 길로 다니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골목길이 지름길처럼 보여도 안전을 위해서는 밝은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혹시 불안할 때는 언제든 112로 전화하라고도 했어요. 시민경찰분의 안내로 안전하게 호텔 근처까지 왔을 때 그분께 짧은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시민경찰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는 흔쾌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일주일에 3번은 꼭 야간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귀갓길이 많은 시간대를 골라서 활동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 따로 월급이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시민경찰 활동은 순수 자원봉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금전적 보상도 없고 오히려 제복이나 장비 구입에 개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활동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나선 이해가 가더라고요. 5년 전 그의 딸이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불안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쭉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호텔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보는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말리 사건 당시 그를 직접 제압했던 분 중 한 명이 인터뷰에 응해주시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유튜브를 만드는 걸 알고는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죠. 만남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이루어졌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그의 모습에서는 전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소말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소녀상 앞에서 벌어진 만행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특히 소녀상 앞에서 상의를 벗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군 시절 배웠던 애국심이 끌어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행동을 영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영상 편집을 위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일주일 취재 후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한국에 있다 보니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어졌어요. 결국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곤 추가 촬영과 편집 끝에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죠.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들과 늦은 밤 거리를 순찰하는 예비군들 그리고
묵묵히 봉사하는 시민경찰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한국 남성들의 책임감과 시민의식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 남성들의 외모에도 주목했습니다. 서구적인 마초함이 아닌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특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호감을 표현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찬사를 보내는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50대 아저씨들의 든든한 모습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여성들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러웠다고 해요. 구독자들은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한국에 대한 내용을 더 올려달라며 벌써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군대 이야기에 전 세계 여성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저는 한동안 한국에 머물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한국의 어떤 소재를 알리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